서 우리 대표님 모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슬라이드 내가 넘길 수 있나요? 열어주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우리 아들이 86년생이니까 제가 5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6.25 끝나고 얼마 안 있다 태어났죠.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갔죠. 경력이 나오나? 제가 서울대에서는 전공을 생물학을 했어요. 생물학을 했는데 네, 대학을 졸업하고는 삼성그룹에 입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에서 14년을 일했는데 서울서 한 6년, 뉴욕에서 4년, 런던에서 4년. 운이 좀 좋은 편이었죠. 요즘 또 뉴욕에서 내가 그때 연금 낸 거 연금 받으라고 미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도 그런 거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세금 낸 걸 연금 받으라고 죽을 때까지 받으라고 뉴욕에서 연락 왔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러다가 1995년도 그러니까 몇 살 때냐 음, 나이 40살 때 직장생활 14년 하고 나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창업을 하기 시작해요. 뉴욕에서. 이게 이제 재테크하고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그 인생의 그 재무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회사에서 또 가장 또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런던에 가서 지점장을 하고 또 뉴욕 가서 지점장을 하고 뉴욕에서 주로 한 게 금융 쪽이었어요. 선물 거래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공은 생물학했지만 제일제당에서 이제 무역을 관련된 걸 주로 했고 런던하고 뉴욕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거였어요. 선물 투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이번 시리즈가 그 재무계획과 관련된 거잖아요. 금융. 그래서 저는 제가 있기 전에 이 슬라이드에는 없는 내용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돈을 잘 벌려면 저는 이제 거의 평생 동안 그 돈 잘 버는 일에 대해서 종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회사를 한 10개 이상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 연쇄 창업가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서 몇 개는 창업한 지 1년 만에 몇 천억 원씩 벌었어요. 특이하죠. 저는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이제 약간 그런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IT와 관련된 거,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거. 요즘 제가 2015년부터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거 하고 있고 지금도 그쪽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살아온 거 생각해 보니까 그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돈을 이제 끌고 가야 돼. 돈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돈 관리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일단 돈을 관리하고 저축할 때는 은행에다 저축하지 마시고 금을 사십시오. 예를 들면 원화 가치는 지난 50년간 한 80% 떨어졌어요. 내가 원화로 예금을 했으면. 물론 이자는 좀 나왔겠지만 달러도 지난 한 100년 동안 거의 7, 80% 떨어졌습니다. 가치가. 내가 달러로 예금을 하고 있다. 아니면 달러 지폐를 갖고 있다. 근데 금은 지난 한 50년 동안 아니 50년 동안 한 30배 올랐습니다. 닉슨 쇼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1971년도 불태환 조치라고 정치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때 35불이었어요. 1온스당 35불이었는데 지금 2,000불입니다.
앞으로 그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한 30이라고 내 가정하면 평균 30쯤 되시나? 연세가 나이가 20대 후반 30.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한 100살 이상 사셔야 됩니다. 120살까지 살 걸로 예상돼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0살까지 사시면서 직장 생활을 거의 90살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50년 계획을 세우셔야 돼. 뭐 1, 2년 계획 세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노인들이 한 60, 70대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55세 되면은 은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20대 때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제가 지금 68세인데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일하는 분이 86세신데 매일 출근하고 저하고 같이 일해요. 그분은 물론 국무총리 출신이신데 한승수 총리님이라고 제가 직속 그 보스로 모시고 매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앞으로도 한 10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보다 19살 어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보면은 아주 젊은이 요즘 열심히 일하네. 젊은 사람이 아주 일 열심히 하네. 응?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30이라면 이제 시작이다. 한 60년 더 일할 계획을 지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커피 좀 덜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로 몇천 원, 뭐 몇백만 원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제 경험상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일선에 나갑니다. 창업을 합니다. 창업. 근데 왜 그랬냐면 내가 그때가 이제 40살이니까 앞으로 직장 생활 한 10년 내지 15년 하면 회사에서 이제 나가야 될 거다. 그때 되게 55살이면 다 정년했어요. 지금도 비슷하죠. 대기업에서 나가는 나이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참 막막하더라고요. 우리 선배들 보면은 그냥 뭐 직장 끝나고 나서 근데 자의반 되게 타의로 나가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그죠? 나이 50 넘어서 이제 회사에서 포지션이 안 되면 나가야 되니까 나가갖고 뭐 잘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돈은 조금 있어서 뭐 굶진 않지만 뭐 재미가 없고 그때부터 한 30년간 그냥 별 하는 일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한 게 나는 이 직장 생활을 너무 지금으로부터 10년을 더하면 아마 세상에 나가서 내가 창업을 해서 내가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길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40살에 나가서 창업을 하자. 그래갖고 몇십 년 동안 내 스스로 내 자유롭게 나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그때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잘한 점도 있고 뭐 나쁜 점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직살이 고생했어요. 제가 뉴욕에서 동양 사람이 뭔가 금융업으로 창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또 어려운 분야였어요. 내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그 증권과 선물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헤지펀드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첨단 산업인데 제가 그걸 한 25년 전에 한 거예요. 뉴욕에서. 어쨌든 이제 그래갖고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때 딱 창업을 하고 나서 느낀 게 그 전에는 내가 어디를 가면 내가 만나자 그러면 뉴욕에서 유명한 사람들, 센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딱 회사를 나오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내 실력으로 만난 게 아니라 내 명함 때문에 만나준 거야. 그래도 삼성그룹의 뭐 뉴욕 지점장이니까. 근데 그게 딱 타이틀이 없어지니까 사람 만나기도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래갖고 야 이게 그 어떤 타이틀이나 브랜드라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그 회사라는 울타리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고생을 하다가 99년도에 제가 뉴욕에서
증권 관련, 난 이제 증권 관련된 일을 했으니까 투자 관련된 증권 투자 관련된 분야를 한국은 그때 상당히 부진적이었어요. 그때 외환위기가 이제 IMF 외환위기가 97년도에 나오고 내가 그때 98년도였는데 98년도에 우리나라의 증권 시장과 금융 시장이 너무 시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난 런던에서 4년, 뉴욕에서 4년 해갖고 그 후에 한 10년 이상을 세계 최첨단의 금융시장에서 생각했던 이제 노하우를 한국의 그때 인터넷이 우리나라 처음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 웹사이트에다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재테크 방법, 투자 방법, 투자 기법 이런 걸 막 쓰니까 난 그냥 심심해서 썼는데 근데 그래갖고 이제 뭐랄까 인기 필자가 됐어요. 인기 필자가 증권 투자에 관해서 우연히 그때 시작하게 된 게 그 뉴욕에서 우리는 연휴가 있으니까 연초에 그래서 이제 그때 글을 썼는데 근데 글을 쓰니까 재밌더라고. 막 조회수도 올라가고 댓글도 달리고 그래갖고 참 재밌다. 뉴욕 생활이 꽤 외롭거든요. 한국하고는 달리 친구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걸 취미를 붙이고 있었는데 그 취미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내 글을.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럼 내가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블로그 플랫폼이 없어갖고 내가 그냥 개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야.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뉴욕에 앉아갖고 이제 가다듬었지.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어요. 1월 달에 글쓰기 시작하고 3월 달에 웹사이트 만들고 5월 달에 창업하고 너무 잘 돼갖고 7월 달에 귀국하고 그리고 1년 만에 회사 가치가 3천억 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 1조 되는 거지. 그 회사 이름이 팍스넷이라는 회사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팍스넷 증권 정보 웹사이트입니다. 인터넷 기업. 신기하죠. 그게 박 씨가 만든 네트워크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캐톨릭인데 팍스라는 게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시죠? 그게 박스입니다. 박스. 어쨌든 이제 그런 뜻으로 쓴 건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내가 같이 놀던 친구들이 네이버의 이혜진, 그다음에 카카오의 김범수, 뭐 김택진, 지금 다 갚으죠. 막 수십조 단위 회사라는. 저보다 12살 어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는 7호 학번이고 친구들 86학번들. 근데 어쨌든 같이 놀았죠. 그때 이제 인터넷 선두주자들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러고 내가 이제 그 회사를 한 4년 경영하고 SK텔레콤에 팔고 그 후에도 한 10개 가까이 창업을 했죠. 온갖. 주로 IT와 관련된 거, 금융과 관련된 거, 주로 플랫폼 관련된 거. 그래서 뭐 음악 플랫폼도 해보고 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거 재밌게 하고 있고 후배들 하는 거 이제 도와주고 이제 그런 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계획을 길게 잡으셔야 돼요. 우리 때는 그 최빈 사망연도라고 들어보셨나? 최빈 사망 연령 들어봤죠? 사망 죽는 장례식장 가서 뭐 사고로 죽은 사람 말고 병 걸리거나 늙어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은 92세입니다. 여자는. 남자는 86, 7세쯤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죽으면 이제 92세 돌아가셔. 근데 그게 30년 만에 15년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추세로 가면 최빈 사망 연령이 100세가 넘거든요. 여자는 뭐 한 110살까지 살아야 돼.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짧게 인생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길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 계획을 길게 잡으셔야 돼요. 아까 뭐 6개월 생각하셨는데 앞으로 60년 생각하십시오. 그 인생이 재밌어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굉장히 새로운 공부를 많이 합니다. 혹시 저 챗 GPT 서버 쓰시는 분 쓰시죠? 달2라는 거 쓰시는 거 달2. 달1은 안 쓰시나? 달2.
달2 모르시나? 어쨌든 달2라는 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이제 카툰에서 오픈 AI에서 나온 건데 그런 거 갖고 좀 열심히 해요. 제가 그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책을 쓰고 그거를 뉴 버전을 영어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챗 GPT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영어 실력 부족한 거를 말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끝내줍니다. 끝내줘. 내가 이번에 뭐 말이 두서없는데 그 바레인이라는 중동 국가에 가서 유엔의 주요 회의에서 30분간 발표를 했어요. 영어로. 주제가 유엔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를 사이버 테러리즘이나 사이버 크라임 문제를 우리가 유엔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유엔 총회 의장 하셨던 분들 한 10분 모셔놓고 제가 영어로 이제 연설을 했는데 30분짜리 영어 연설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한국말도 어려운데 영어는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챗 GPT를 쓰니까 너무너무 정확하게 빠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영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공부할 때도 오픈 AI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연습하면은 너무나 좋아져요. 실력이. 영어 문법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는 평생 동안 영어 때문에 고생했는데 문장을 써놓으면 이게 문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불안해 항상. 공식적으로 쓰려면 내가 덜을 빼먹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문장 단어가 뜻이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오픈AI에다 넣고 챗GPT에 넣고 뭐 코렉트 해라 딱 하면은 너무나 잘해줍니다. 빅바인 하라고 해주고.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 평생 친구가 되실 거야. 잘 쓰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껴서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여갖고 연봉 3천만 원짜리 아니라 연봉 1억 원, 연봉 3억 원짜리 인간이 5년 후, 10년 후에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무 아끼지 말고 쓸 때 쓰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가보면 유튜브에 제 이름을 찍으시면 금융 투자 관련된 동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올려놓은 거. 얼마 전에 내가 찍은 것 중에 금융의 역사, 뭐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트렌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그건 공개된 거니까 한번 보시고 제 이름 지금 나와요. 박창기라고 찍으면 유튜브에. 그다음에 제가 한 3주 전에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주제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어떤 위상과 포지셔닝에 관한 건데 뭐 약간 민감한 내용이 있어서 내가 비공개로 해놨는데 원하는 분들 보내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재테크도 그렇고 인생 계획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재능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예를 들면 이 분야는 유망할 것 같아. 응? 배터리 분야가 유망할 것 같아. 그걸 3년 전에 알았으면 내 100만 원이라도 넣었으면 지금 500만 원 됐습니다. 그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2년 전에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제가 거기서 예언을 여러 가지 했어요. 내 책에서 2년 전에 나왔는데 첫 번째 집값이 20-30% 떨어질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집 팔았으면 그 사람 돈 버는 거죠. 제 책을 보고 예를 들면 또 내가 어떤 예측을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국방 분야에서 세계 뭐 2, 3위권에 들어갈 거다. 수출해서. 그것도 내가 2년 전에 예산 예측을 해놨어요. 그게 실현됐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방산 기업들이 한 5배씩 올랐습니다. 주가가. 제 책을 잘 열심히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저는 항상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그럼 내 인생 계획도 도움이 되잖아. 내가 쓸데없는 공부하면 안 되잖아 지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막 주판이라는 거 가르쳐줘. 주사님 뭔지 아시는 분? 아시죠?
그거 막 가르쳤어요. 그거 열심히 했죠. 근데 아무런 소용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암기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암기 아무런 소용 없잖아.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실력을 키워야 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커피값 1,000원, 500원 아끼는 것보다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연봉이 2억, 3억, 5억짜리 인재가 되겠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아마 직업을 서너 번 이상 바꿀 거예요. 많은 사람 10번. 나는 창업을 10개 이상 했으니까 직업을 10개 이상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그런 창업도 할 수 있고 연봉을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그죠? 인사이트. 세상을 보는 어떤 능력.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다 궁금한데 다 워낙 모르는 분야니까 관심 없는 거죠. 근데 기업이 바라는 인재는 바로 그런 통찰력과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원리를 파악해야 돼. 원리. 변하지 않는 원리. 만유인력의 법칙은 안 변하잖아요. 지금. 그죠? 뉴턴의 법칙은 앞으로 1억 년이 지나도 안 변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법칙이 사회학에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있어요. 생물학에도 있고. DNA라는 생물 현상, 유전이라는 현상은 영원히 안 변하잖아요. 그죠? 사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있고. 그런 원리를 깨달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여러분들 하시는 것을 좀 추천하고 저도 그래서 거의 평생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내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에 대한 어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지 않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시죠? 그 진리가 성경책에서는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 서울대는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게 모토입니다. 진리, 진실, 그다음에 그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원칙, 원리 이런 거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교 때 그런 공부를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평생 동안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나,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나,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공부를 했어요. 전공은 내가 생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어요. 82년부터 했으니까 코딩을 직접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코딩도 어렵지 않아요, 요새는. 오픈 AI가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코딩 공부를 하셔야 돼.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은 이제 코딩이에요. 그리고 코딩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 하나는 이제 경제학을 하고 하나는 역사학을 했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6개월 코딩 교육을 보냈어요. 자바 교육.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나? 정부에서 공짜로 해주는 교육이 있어요. 자바라고. 여러분들 모두한테 내가 그 교육을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 JAVA. 인터넷 찾으면 나와요. 공짜입니다. 그러면은 공짜, 무료죠. 그거 평생 쓰게 돼요.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코딩이라는 거는 컴퓨터와 내가 소통하는 언어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외국인과 이제 소통하는 언어라면 코딩은 나와 컴퓨터와의 언어예요. 내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나보다 1000배, 10,000배 능력을 키워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 코딩을 이용해 갖고 내가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지만 앱도 만들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할 수 있고 창업에서 가장 좋은 거는 무조건 컴퓨터를 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7, 8개가 다 컴퓨터 관련된 거잖아요. 그쪽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하라고 추천하고 싶고 지금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참, 뭐 40 전에 저도 뭐 혼자 독학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좀 해보시려는 걸 권하고 싶고 토론만 너무 기네. 이제 본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 경력을 좀 말씀드렸고
이 책은 제가 2007년도에 내가 그 신문에다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름이 이제 벽란도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1999년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죠. 제가 12년 외국에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온갖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업은 그만두고 이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벽란도 프로젝트라는 걸 썼는데 제가 그때 신문에 칼럼을 한 달에 한 번씩 썼어요. 벽난도가 뭔지 아시는 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잘 아시네. 예성강 하구에 있는 개성 밖에 있는 그 항구 이름입니다. 그 당시 고려 시대는 고려가 굉장히 무역 국가였죠. 거기가 예성강의 하구에 있는 벽난도라는 항구가 세계적인 무역항이었어요. 실크로드의 거의 종착역이었고 북쪽에서는 이제 실크로드에서 상인들이 오고 남쪽으로는 배 타고 아라비아 상인이 왔죠. 거기서 만났죠. 그래서 이제 코리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그 벽난도라는 지역을 새롭게 바꾸자 하는 게 벽난도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책을 15년 후에 쓰게 되는 거예요. 좀 길죠? 스케줄이. 벽난도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강화도 가보셨죠? 여기 교동도가 있고 여기가 개성입니다. 개성공단. 네, 북한 땅이죠. 여기가 이제 연백평야라고 그러죠. 연안군, 배천군, 장단군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아주 아름답고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이 땅을 내가 그때 김정일하고 이제 협상을 해갖고 서울시 한 2배 되는 땅이에요. 사이즈가 120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내가 사겠다. 응?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국가를 하나 만들겠다. 도시를. 그거를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상당하죠.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제가 2007년도 6년도인가 평양을 처음 가봤어요. 4박 5일 갔다 왔는데 혹시 평양 가보신 분? 안 가보신 분?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평양 사셨나? 원래 고향이 평양인가? 나는 그 평양에 한번 가고 개성하고 금강산 가봤는데 세 군데 다 가보신 분? 나밖에 없네. 개성은 내 몇 번 갔고 금강산은 이제 관광차 한번 갔고 개성은 이제 무슨 비즈니스 차 갔고 그랬는데 어쨌든 2007년도에는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서 성묘로 갔어요. 성묘하러. 6.25 전쟁 이후에 6.25 때 납북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서.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입니다. 장애에서. 그분들이 많이 납북되셨는데 그분들이 거의 몇십 년 만이냐 60년 만에 처음으로 성묘 갈 때 그 성묘단의 일원으로 내가 갔었어요. 그리고 충격받았죠. 가갖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쑥섬이라고 있죠. 대동강에 쑥섬에 가면은 그 남북 회담에 관한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갔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가 북한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북한에다가 풍력 발전기 세워주는 사업을 해요. 그래갖고 내가 마식령에다가도 뭐 이렇게 측정기 세우고 뭐 그런 일도 했는데 그러다가 북한 사람들 그때 만나니까 너무 느리고 뭐 너무 뭐 안 돼. 이거 하려면 10년 걸릴 것 같아. 아니 그러지 말고 통 크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경남도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합니다. 아예 땅을 통째로 사자. 서울시 한 두 배만한 땅을 사자. 이거 안 넘어가네 또. 이거 봐주실래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병남도 프로젝트 관련된 내가 신문을 그때 3번을 씁니다. 컬럼을. 이거는 1국삼체제 통일 방안. 한 나라의 체제를 3개 만들어서 통일시키자.
그런 것을. 그다음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 드리는 공개 서한. 근데 김정일이한테 공개적으로 내가 제안을 했어. 이렇게 하자. 응? 너희 나라는 그냥 너희들끼리 먹고 사는 건 놔도 되니까 그 땅만 내놔. 그럼 내가 거기다가 인구 500만짜리 도시를 세워갖고 홍콩 비슷하게 만들게. 그러면 너희 땅은 다 심천처럼 될 거다. 몇십 년. 그 대신 군사 개입 서로 간섭을 하지 말자. 남쪽도 간섭 안 하겠다. 국제 자본이 투자하겠다. 국제 자본은 내가 끌어오겠다.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거를. 그래갖고 내가 북경에 가갖고 3번을 협상합니다. 리호남이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핵심 인물이에요. 요즘도 열심히 활동하죠. 리호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막 흑금성 사건에도 관련돼 있고, 뭐 요새도 아주 활약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쪽과 관련해 갖고 협상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북경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는데 나하고 만나면 밤새도록 술 먹고 그랬지 북경에서. 그래갖고 그때 내가 제안한 내용, 내 북한이 원하는 내용, 내 책에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갖고 나는 거기다가 그 방법으로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 힌트를 얻은 거는 그 2000년경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신의지 특구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신의지 아시죠? 그때 이제 김정일이가 신의지 특구를 만들어 갖고 특별법도 만들었어요. 근데 책에도 나오는데 그래갖고 거기다가 약간 독립적인 국제 특구를 만들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 북한 개발에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래갖고 거기다 특구총장을 양빈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네덜란드 출신 중국계.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북경에서 그 사람을 체포해 버렸죠. 그래갖고 그 프로젝트가 무너졌어요. 근데 어쨌든 김정일이가 그걸 할 생각이 있었어요. 특정 지역을 자기네들이 그 어떤 그 통치권을 내주고 국제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거를 이미 한 적이 있고 그 법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 법도 나옵니다. 어떤 법을 만들었는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런 특별직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이제 제안했는데 일단 리오남의 얘기로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프로젝트. 그래갖고 내가 그 프로젝트 북한에서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 가갖고 협상을 했어요. 몇 달 동안. 그때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금강산에서 그 민간인 피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접었지 나도. 내가 이제 국제적인 인재들을 모아갖고 그 사업을 하다가 어쨌든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내가 2012년경부터는 책을 좀 몇 권 썼어요. 정치경제학 책을. 전공은 생물학이고 사업은 뭐 IT 관련된 기업을 오래 한 사람인데 정치경제학 책을 썼어. 책 이름이 혁신하라 한국경제라는 책입니다. 한국경제. 그다음에 블랙 오션이라는 책을 썼어요. 2권을. 정치 경제 아까 정치한다 그러셨나? 전공 외교, 정치 외교 또 누가 정치 외교? 네. 그래요?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2권. 음, 상당히 지금도 의미가 있는 책인데, 제가 그 책에 쓴 내용은 일종의 사회과학인데 정치학, 경제학, 그다음에 사회학을 결합한 모델인데 앞으로 500년,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일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특이하죠. 어쨌든 이제 그런 활동도 좀 했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 제가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외거든요. 아버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좀 그거를 평생 꿈꾸면서 살았어요.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천국 같은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것도 진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맞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죠.
경란도 프로젝트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북한의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썼고 그러다가 그러려면은 정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민주제도라는 게 중요하다. 공화국이라는 게 중요하다. 제 책 제목이 차터 리퍼블릭이잖아요. 공화국, 차터 공화국. 그래서 정치를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민주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갖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IT 기술을 이용해 갖고 민주제도를 하는 거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직접 민주제도가 중요하다. 간접 민주제. 우리나라는 지금 간접 민주제 국가입니다. 북한은 뭐 민주제도가 아니라 왕정, 독재 왕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한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이 알아서 4년간 해, 5년간.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국회의원들이 지멋대로 해, 4년간. 이거는 간접 민주제라고 해요. 직접 민주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은 국민 투표로 결정해. 스위스는 매년 3개월마다 한 번씩 국민 투표로 결정합니다. 세금 올려 말어, 비행기 도입해 말어, 그다음에 뭐 동성간 뭐 결혼 인정해 말어. 그 부결됐어요 최근에. 대만도 그래요. 대만도. 그게 진짜 민주주의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100%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한 3대 7 정도. 스위스는 한 70%가 직접 민주주의라고 보셔도 돼요. 반 정도, 반반. 대만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빵대 100입니다. 100대 빵. 그걸 한 3대 7까지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에요. 그래야지 정치인들이 이권 집단, 이권의 카르텔이 되지 않고 어떤 그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제대로 된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죠. 북한식 공화국이 아닙니다. 진짜 공화국. 공화국이라는 건 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북한은 왕이 있잖아. 어쨌든 그런 생각을 오래 하다가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시작해요. 그래갖고 국내에서 최초로 ICO라는 걸 합니다. 혹시 ICO라고 들어보셨어요? 코인을 발행하는 거야. 개인이 화폐를. 그걸 ICO라고 합니다. 이니셜 코인 오퍼링.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분들은 잘 알죠. 그걸 제가 이제 처음으로 했어요. 국내에서. 그래갖고 그거 가치가 한 1년 만에 1조가 됐습니다. 1조. 그런 이상한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도 이제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된 일. 어쨌든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제가 이제 이 책은 2022년도에 썼는데 이 책을 쓴 이유는 팬데믹 때문에 너무 심심하더라고. 미팅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더라. 그래서 너무 심심하면 이제 잡념이 생기니까 아침마다 일어나 갖고 이제 엑셀 작업을 시작했어요. 엑셀 작업을 내가. 그래갖고 데이터를 한 30만 개 데이터를 상호 연결하는 거대한 방정식을 만듭니다. 엑셀로 큰 방정식 만드는 거 아시죠? 아시죠? 공학하셨으니까. 그 데이터를 이제 그래갖고 북한이 과연 민주공화국이 됐을 경우에 30년간 수많은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하는 거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요. 3개월 동안. 그 짐작이 가시지? 응? 응. 그러니까 이제 배를 만들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 인구가 어떻게 되고 뭐 전기는 어떻게 생산해야 되고 철도는 어떻게 깔아야 되고 세금을 얼마 걷어야 되고 지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국가 경영에 관한 30년 계획을 시뮬레이션 혼자 해본 거야. 이거 한 박사 100명이 모여도 잘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걸 평생 공부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 정치학이에요,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3개월 동안 했는데 그때 왜 했냐면 누가 와서 좀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강연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내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강연할 때는 일주일에 막 5건씩 돌아 강연해달라고.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많아서 내가 안 되겠다. 200만 원 이하는 받지 마라. 그래서 한 번 하면 2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때가 한 2018년도에는 주로. 그런 강의한 것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웹페이지에 보면 그때 내가 강의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공짜로 다 나눠줬거든. 비트코인 뭔지 아시죠? 야, 이거 한 100배 오를 거니까 사둬라. 근데 비트코인이 뭔지 모른다 그래서 막 나눠줬지, 공짜로. 어쨌든 그런 일도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북한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쓴 거예요. 3개월 동안 엑셀 작업하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이제 그걸 이제 풀어 쓰는 해설 작업을 써갖고 한 6개월 걸려서 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북한이 해방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꿀 거라고. 언젠가는. 근데 언제 될까? 그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저 학생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5년, 10년, 20년? 통일학하시는 분입니까? 응? 없어요? 그럼 언제? 응? 언제쯤? 모르겠다. 그냥 찍어보세요. 어렵다. 우리 조선 전문가시는 어때? 세 번째 20년 후. 오, 우리 저 정치학 하시는 분은 20년? 모르겠다. 우리 저 용감한 그 소련으로 탈북하신 분은 이, 그래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응? 그래요? 우리 저기 꼼꼼하게 자금 관리 잘 하시는 분은 10년 안에. 두 분하고 내 얘기해 봤으니까 저는 한 5년 안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년 안에. 그래서 저는 책에는 2024년 4월 1일 날 될 거라고 찍었어. 책에 나옵니다. 내년 4월 1일. 응? 네? 네? 네. 제 책 읽으셨죠? 지난번에 드렸지. 네. 음, 저는 내년 4월 1일이라고 지금 믿습니다. 만우절이라서.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럼 남북이 통일되면 어떤 식으로 될까? 독일식 흡수 통일, 남북이 이체제로 평화공존, 북한이 독립적인 자유민주국가로 되는 거. 우리 통일학 하신 분 어떻게 보세요? 응? 응? 3번? 가능성은 모르겠고 희망사항이 아니라 학문을 하시지 북한학 하신다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또 우리 정치학 하시는 분은 한번 바람직하죠. 근데 의외로 그 한국의 우파들은 대부분 독일식 흡수 통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좌파들은 대부분이 남북이 그냥 전쟁만 하지 말고 잘 살자. 이거는 진짜 최악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2,500만의 그 엄청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웃에 놔두고 그것을 우리가 모른 척 하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방치하는 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좌파의 거의 태반은 2번이에요. 지금도 문재인 때 그래. 문재인 때 그랬죠.
그거는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박정희 때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노태우 때는 저거를 정식으로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전호선이었죠. 그거는 완전히 있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좌파들이. 근데 우리나라 우파들은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독일처럼 그냥 흡수통이라면 되겠지. 이것도 어마어마한 어떤 비극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독립적인 자유민주 국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걸 제가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일체제 이국가론이라고 그래요. 체제가 같다. 자유민주시장 경제라는 체제, 공화국 체제. 그 대신 국가는 두 개로 가자. 그 대신 왜 남쪽이 니들이 뭔데 북한에 가갖고 네가 점령해 갖고 점령군 노릇하고 뭐 지도하겠다고 그래. 응? 북한 분들도 다 똑똑하고 머리 다 똑같고 똑같은 민족이고 응? 5천 년간 비슷하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거기도 훌륭한 사람들 많아. 그리고 스스로 발전시켜야 돼. 왜 자부심도 생겨. 그리고 그럴 능력 충분히 있어. 우리는 옆에서 그냥 거들어주면 되는 거지. 북한을 자유민주국가로 만드는 주체는 바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 탈북하신 분들, 그분들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다. 절대로 외부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책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런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그렇지 않아요, 장 선생님? 근데 이거 당연하잖아, 지금 생각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건 무조건 일로 가야 된다. 근데 제 친구는 이제 우파 친구들도 많고 좌파 친구들도 많은데 일단 이 친구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들이 없어. 그리고 불편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좌파 친구들은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나 원래 좌파 출신 친구들이 많은데 대학교 때 학생 운동을 꽤 세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용서할 수 없다. 북한의 인권을 방치하는 거. 그리고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뭐 느슨한 뭐 연방제로 간다 이거는 난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흡수통일해 갖고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북한의 차터 리퍼블릭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했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 책 제목을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했더니 출판사에서 반대하더라고. 제목이 너무 어려서 안 팔릴 거라는 거야, 책이. 그 정치학 하시는 분,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리 북한학 하신 분은 차터 리퍼블릭. 그죠? 이 말을 내가 처음 만든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책 제목 쓰기 전에 구글에 찾아봤어. 차터 리퍼블릭. 영어로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 쓰는 말이지. 그렇죠? 거의. 어쨌든 차터 시티라는 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차터 리퍼블릭.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넘어가네. 넘어가. 됐다. 북한이 해방되는 과정. 김정은의 도발에 의해서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점령한다. 이런 시나리오 가능하죠. 두 번째는 중국이 대만 침공하여 북한이 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그때 국제 전쟁으로 확대됐을 때 북한이 패배하는 전쟁으로 전면전이 된다. 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27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다음에 북한 내부의 세력이 김정은을 제거한 후에 독립적인 정권을 수립해서 남한은 경제적 지원한다. 이게 저는 2, 3년 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또 하나 여기다 안 썼는데 갑자기 김정은이가 그냥 병으로 죽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저는 1, 2, 3, 1번은 뭐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2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진핑은 대만을 무조건 점령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그걸 안 하면 스스로가 정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할 거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할 때 한국이 가장 무서운 거야. 한국에 있는 미군하고. 그래서 한국군과 한국의 미군을 잡아두기 위해서 북한에서 연평도라든가 백령도라든가 뭐 포격을 할 거라고 보는 거지. 그걸 중국이 사주해갖고. 근데 중국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워낙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권도 취약하기 때문에 시진핑이
뭔가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너 이렇게 행동해 하면 도발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과 북한이 긴장되고 그 미군이 평택에서 못 나가고 일본은 무조건 참전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대만을 위해서 싸우겠다.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전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제 책의 시나리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북한의 친중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그 친중 구테타 세력들이 남한을 도발하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썼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스토리가 더 많이 회자되더라고. 나는 2년 전에 썼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리철이라는 전문가, 중국 전문가는 저런 일은 일어날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차라리 저때 북한을 점령하자 무력적으로 선제 공격해갖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리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해요. 유튜브에 나오는데 야 시진핑 너 대만 먹는 거 우리가 봐줄 테니까 우리 북한 먹는 거 놔둬라. 그럼 말 되잖아 어느 정도. 그 협상을 하자는 거야. 그리고 북한을 점령해버리자는 거야. 그 무슨 일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군사력 차이는 50배가 넘습니다. 핵무기만 빼면. 핵무기도 미리 제압할 수 있어요. 그 마그네틱 임펄스 폭탄을 먼저 퍼뜨려갖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3개국 공동 동맹을 해갖고 모든 인공위성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김정은을 제거하고 점령할 수 있어요.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게 그 정치적인 게 훨씬 어렵습니다. 과연 북한이 붕괴됐을 때 안정적으로 그 북한 사회를 안정시키고 거기를 진짜 거기 북한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훨씬 어려워요. 잘못하면 내전이 일어나거든.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끼리 서로 어마어마한 증오가 쌓여 있잖아요. 어? 너 우리 어머니 죽였지, 우리 너 어떻게 됐지, 너 뭐 무슨 못된 짓 했지. 얼마나 그 갈등이 많아요 지금. 그 사람들끼리 살육이 일어날 거라고. 그걸 어떻게 안정화시킬까? 그래갖고 진짜 민주국가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빠른 시간 내에. 그래갖고 독립적인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훨씬 어렵지. 군사적인 건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뭐한 100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 전쟁이라는 거는 한 3대 7만 돼도 무조건 군사력이 3대 7이면 빵대 1로 승패가 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50대 1인데 뭐 무조건 이기는 거죠. 전쟁 시작하면.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포스트 리버레이션, 그러니까 해방된 이후에 30년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의 어떤 그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북한을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이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그런 뜻으로 제가 책을 쓴 겁니다. 안 넘어가네? 커스를? 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이제 통일 비용.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 사람들마다 의견이 많아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통일 비용은 1년에 100조 원씩 한 20년간 2천조 원이 들어갈 거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예요. 우리나라 100조 원이면은 우리나라 세금의 한 30%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무슨 얘기냐면 남한이 북한 통일을 위해서 도와주려면 우리가 세금을 30%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30%를 어떻게 더 내? 그래서 우리는 통일 반대세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과연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뭐 통일연구원에서도 저걸 조사했어요. 통일 비용 얼마 들어갈지. 네, 국회 조사처에서도 통일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조사한 게 있어요. 통일학하는 교수님들도 그런 거 계산 안 해보나? 지도교수 이름이 뭐예요? 응? 이정철? 그분은 뭐 전공이세요? 통일학 중에서 외교안보. 그럼 뭐 경제 계산은 잘 안 해보셨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복잡하잖아. 그래서 내가 30만 개 데이터를 엑셀로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내가 결론은 내린 게 뭐냐면은 진짜 얼마 들까? 결론은 토일 비용은 제로다, 제로. 안 들어도 된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런 게 설득력이 있다면 토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잖아, 그지? 토일 비용 하나도 안 든대. 오히려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게 된대 앞으로. 그리고 오히려 남한이 북한이 통일되면 자유민주국가가 되면 훨씬 좋대 우리한테도. 그런 인식을 난 퍼뜨리기 위해서 자료를 가짜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본 거예요. 혹시 이런 엑셀표에 관심 있는 분들 드릴게. 왜 안 넘어가? 이걸 내가 손으로 치면서 하면 안 되나? 응?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직접 하면 안 돼? 핸드폰 좀. 하면 되겠네. 음. 그래서 건드려 이것도. 응? 음. 네. 이게 줌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한 건가요? 음. 제가 몰라? 몰라. 음. 그래서 이제 내용이 굉장히 두꺼워요, 책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이게 나는 거의 앞으로 북한이 이제 자유민주국가 될 때 거의 교과서를 쓴 겁니다. 교과서 정도. 북한을 앞으로 경영할 사람들. 거기 북한에서 장관하고 대통령이 될 사람들. 북한의 임시정부를 만들어 갖고 진짜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 사람들이 단순히 이념, 추상적인 이념뿐만은 물론이고 인프라, 그다음에 경제, 재정, 세금, 제도 이런 거를 교과서 같이 만들어 보고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차터 리퍼블릭이 마그나 카르타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 마그나 카르타 들어봤죠? 대헌장이라는 거죠, 영국에서. 민주주의의 시작이죠. 마, 차터라는 게 그 헌법 조항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약이라고 보면 돼. 규약. 차터. 그래갖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 차터 프리빌리지라고 그래갖고 1662년도에 커네티컷의 그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영국 왕으로부터 독립권을 받는 문서를 받습니다. 영국 왕이 미국의 식민지 중에서 펜실바니아라는 땅에다가 그, 그 일종의 관할권을 윌리엄 펜한테 넘겨주면서 그 문서가 차터예요. 그게 차터입니다. 그래갖고 윌리엄 펜이 펜실바니아와 미국을 발명했고, 그다음에 미국이 현대 세계를 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한민국이 바로 차터 리퍼블릭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입니다.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완전히 다른 후진적인 세계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제도를 이식해 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바로 차터 리퍼블릭이에요. 이해하시죠? 대한민국이 좀 있을 때 그때는 봉건 사회였죠. 남녀 유별도 심했죠. 투표가 뭔지, 상권 분립이 뭔지, 뭐 자유가 뭔지, 인권이 뭔지 몰라. 그다음에 뭐 문맹률 거의 80, 90%가 문맹인 상태였어요. 우리가 해방됐을 때 1945년도에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였죠. 그랬을 때 자유민주 어떤 체제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임시정부 사람들과 이승만 대통령과 국내에 있던 사람들이 뜻을 모아갖고 이 남한에는 자유민주 시장경제국가를 무조건 설립해야 된다. 미국과 비슷한 헌법을 가져다가 이거를 관철해야 되고 투표를 통해 갖고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거를 쭉 해온 과정. 그게 바로 차터 리퍼블릭이 된 거죠. 북한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갔고 그래서 차터 리퍼블릭을 약간 확대해서 보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과들은 다 차터 리퍼블릭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대 그 성공한 국가들 싱가포르 차터 리퍼블릭이에요. 갑자기 저기 말레이시아로서 떨어져 나갔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시장 경제 그 자유민주 국가를 약간 독재적인 요소가 있지만 처음 만든 거예요. 그냥 다민족 국가들이 중국 사람들 위주로.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차터 리퍼블릭입니다. 그죠? 1945년 6년도에 6.25 전쟁 끝나고 아니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세계 각지에 살던 유태인들이 모여갖고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래갖고 새로운 헌법 만들어갖고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잖아요. 그게 차터 리퍼블릭이죠. 그래갖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공한 나라들은 다 차터 리퍼블릭을 한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그 아랍 사람들 사는 땅에다가 사람들이 모여갖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 하에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갔잖아.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길게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가는 그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것도 리퍼블릭은 아니지만 일종의 그 역성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 문제도 해결하는 것은 차터 리퍼블릭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학자들이 차터 리퍼블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한 번도 없더라고. 나는 이상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쭉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 그 태영호 의원이 뭐 징계당하고 이런 거 아시죠? 4.3 사건, 뭐 여순 반란 사건, 그다음에 5.18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죠. 그죠? 좌파들은 뭐. 그 태영호 의원은 4.3 사건은 김일성이 지시한 거다. 근데 김일성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박헌영이 지시한 건 확실합니다. 그죠? 그 김다삼이 그 일으키고 나서 몇 달 후에 그 해주로 가거든요. 해주에 있었어요. 저 박헌영이가 딱 지시했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된 건 분명해요. 나중에는 이제 서로 이제 피해 보복이 있었지만 분명한 건데 태영호 의원을 그렇게 징계를 했다는 건 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됐을 때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갈래, 시장 민주주의로 갈래 이렇게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기 원했어요. 남쪽 사람들이. 근데 그걸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 미국식 시장 경제 그 자유민주국가라는 것이 앞으로 갈 길이라는 것을 믿는 그 차터 리퍼블릭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갖고 있는 이승만 중심으로 한 세력이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역사 해석되면 뭐 4.3 사건이지 뭐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할 거리도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차터 리퍼블릭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70년 만에. 그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잖아요. 왜 그걸 왜 부정하려고 그러냐고. 이승만을 왜 부정하고 싶어해. 응? 박정희를 왜 부정하냐는 거죠. 물론 공과가 있죠. 그렇지만 공이 훨씬 많지. 7대 3 정도 있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요즘 내 쓸데없는 역사 논쟁하는 거 보면서 그 역사 문제에 대한 논점을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어쨌든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차터 시티에 대한 이제 여기 그 노벨 경제학 받은 상 받은 사람인데 폴 로머 이분도 2007년경부터 이런 작업을 해요. 이렇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작업을 꾸준히 지금 팔로우를 했는데 그래서 마다가스카르하고 이제 그 혼두라스에서 했고 이게 그 엑셀 표입니다. 여기 보면 뭐 자세히 안 보겠지만 뭐 인구 뭐 그다음에 뭐 전 길은 얼마나 들어야 되고 철도는 얼마나 들어야 되고 전기는 얼마나 생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표를 제가 다 만든 거예요. 맞아. 필요한 사람들 드릴게.
내가 그런 얘기 책에도 썼는데 엑셀표 달리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었어 아직까지.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챕터 1이 그래서 건국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 평양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다. 책에 그런 얘기 나와요. 약간 소설 비슷하게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빨리 지나갈게요. 2023년이네 올해. 지났네. 지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어떤 양상이 될 것인가를 이제 제가 쭉 써요. 제가 또 이 군대 혹은 이제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아갖고 그런 걸 자세히 씁니다. 유엔에 누가 들어와야 되고 북한의 이제 그 계급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런 일을 쭉 썼고 그래갖고 일체제 이국가가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근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1%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건 무조건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이 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왜 그런 생각도 안 하는지, 왜 한심한 생각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내용들이 뭐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책의 제목 중에 하나는 북한이 30년 내에 남아도 더 잘 산다. 그게 내 책의 타이틀에 있습니다. 서브타이틀.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계산을 쭉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한 25년 정도 지나면 1인당 GDP가 북한이 남한을 능가합니다. 그다음에 30년 지나면 전체 GDP가 북한이 남한을 능가합니다. 이건 거의 내가 계획한 대로 하면 돼 무조건. 네? 그렇죠. 북한이 훨씬 행복하죠. 북한 사람.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라는 거야. 앞으로 50년, 60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아마 통일 북한에서 살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가 훨씬 더 기회도 많고 행복합니다. 할 일도 많고. 그런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제가 쭉 썼어요. 이렇게. 저는 뭐 그냥 숫자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숫자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이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쭉 썼고, 그다음에 신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기술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제도가 더 훨씬 어렵습니다. 주택에 관한 제도, 세금 제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걸 쭉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어요. 국토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별로. 그다음에 도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느 지역에다 얼마나 도시를 만들 것인가, 이런 걸 쭉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는 어떻게 하고, 공장은 어디다 지고, 조선소는 신포에다 지어야 됩니다. 신포 어딘지 아시죠? 신포. 동해에 있는 거. 거기에 거제도보다 훨씬 더 큰 지금 잠수함 기지가 있죠. 네, 거기다가 그 옆에 이제 저기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이제 해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고속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최첨단 그 과학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뭐 가솔린 차나 디젤 차는 없애고 무조건 전기차로만 간다라든가. 그다음에 하이퍼루프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든가.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겠죠. 서울서 평양 가는데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시속 1000km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훨씬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직선 맞아요. 그러면 세계 최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그리기 때문에 훨씬 더 잘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터 리퍼블릭의 개념이 뭐냐면 지금 북한은 김정은만 무너지면 완전히 백지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남한이 잘한 거는 배우자. 근데 남한이 못한 것도 너무나 많아. 빈부격차 심하고 뭐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없고 뭐 출산율 떨어지고 뭐 주택 가격 오르고 이런 문제는 배우지 말자. 그 대신 이런 걸 잘하는 전 세계 200개국에서 좋은 제도를 다 골라갖고 새로운 조합을 하자. 그래갖고 그 새로운 지상낙원을 만들자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이념적이거나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고 철저하게 과학에 근거해서 숫자에 근거해서 경제 원리에 근거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메커니즘
민주주의 메커니즘에 입각해서 그런 걸 새로 설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차터 리퍼블릭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상 그 당시에는 최고였지만 그 70년 지난 지금 훨씬 더 많은 과학이 생겼잖아요. 사회과학적으로 어떤 그 인프라적으로 온갖 제도적으로 그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들을 새로 설계해서 북한을 만들어야지 남한 제도를 흡수 통일해 갖고 북한에 이식하면 북한 사람들 다 불행해집니다. 대부분. 그래갖고 먹고 살기 조금 먹고 살기 좋을지 모르지만 일종의 열등 국민이 될 수 있어요. 2천만 명. 그건 너무 다 불행한 거죠. 남에게도 북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내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설계해서 내가 투표를 결정해서 우리 대표를 뽑고 헌법도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진짜 남한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잘 살겠다 우리끼리. 그럼 자부심도 생기고 인재도 자라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럼 남쪽이 오히려 북한을 배워야 될 겁니다. 여기 교육제도 형편없어. 북한식으로 난 북한에 애들 유학 보낼래. 이런 시대가 난 올 거라고 봐요. 형편없거든 교육제도가. 부동산도 너무 형편없잖아. 너무 비싸잖아 쓸데없이. 난 북한으로 이사 갈래. 북한에 투자할래.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 여기 살다 보면 아 북한이 통일되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이 될까? 세상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아 다이소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그죠? 벌써 알잖아. 다이소 잘 되잖아, 그죠? 북한에서 다이소 하면 1,000개쯤 필요할 겁니다. 그 점포 하나면 그냥 평생 먹고 살아. 그런 걸 연구하셔야 되지 500원 아끼는 건 나중에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통이 크면 아 나는 그러면 다이소 정도가 아니라 나는 CGV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어. 말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 되겠어요, CGV 하면. 그다음에 나는 뭐 목 좋은 데다가 나는 편의점이라도 하나 그건 너무 통이 작고 목 좋은 데다가 부동산 한 1,000평짜리 하나 사갖고 거기다가 상가 건물 하나 올릴래. 처음엔 쌀 거거든. 그런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습니다. 남한은 앞으로 1년 평균 성장률이 1, 2%밖에 안 될 거예요. 북한은 20%될 겁니다. 매년. 그럼 훨씬 더 행복해. 1, 2% 성장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보다 1년에 1, 20% 성장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훨씬 더 역동적. 그런 비전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저런 거 도입할래 할 수가 없어요. 지하철 땅 팔려면 땅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규제도 많고 할 수가 없어. 근데 북한은 땅값 제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최첨단 기술을 바로 도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쭉 쓴 거예요. 어떤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전기는 얼마나 필요할 것이고, 어떤 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SMR을 어떻게 할 것이고, 군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전기값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쭉 써봤죠. 지하자원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별로 그 인재가 몇 명이 필요할 것이고, 산업별 GDP가 얼마나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야 될 전문가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기 보면 남한에서 북한으로 저 계산해 보면 건설 기술자가 15만 명이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조업체 기술자들이 한 25만 명 가야 돼요. 그다음에 교육자들이 한 17만 명 가야 되고 종교인이 한 5만 명 가야 됩니다.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그다음에 그 스님들 합해갖고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되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목회자들이 가야 돼. 우리 목사님들 여기서 지금 일자리 없는 분들은 다 북한으로 가셔야 돼요. 북한에서는 땅을 공짜로 줄 거예요. 땅이 공짜니까, 그죠? 그렇게 설계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가 다양하면 좋잖아요. 남한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풍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서로 조화롭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북한도 그렇게 해야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100만 명이 필요합니다. 북한에. 그럼 남한에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남한 젊은이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북한에 생긴다는 거야. 얼마나 남한에도 좋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북한에 가면 대접받지. 자기가 배운 거뭐 영어 교육하고 건설 교육하고 뭐 공장 뭐 일하고 그다음에 뭐 서비스 교육하고 뭐 의사들 교육하고 얼마나 좋아요.
단순히 봉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람 있는 직업을 찾아서 북한으로 갈 수 있는, 북한이 남한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젊은이들한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이제 계산을 다 해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 비용,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통일 비용을 쫙 계산해 봤어요. 지출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저는 이제 기본소득을 매달 100불씩 주자. 0살부터 100살까지 다. 가능할까? 북한에서 매달 100불씩 받으면 괜찮은 거죠? 쌀 50kg씩. 무조건.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 드냐면은 한 30조씩 듭니다. 30조. 근데 그다음에 긴급 재난지원 자금이 필요하고, 의료복지고용 자금이 필요하고, 행정예산, 교육예산, 국방예산, 경제고정투자, 지방자치교부금, 토지조성비용, 도로철도, 전력, 항공. 이걸 제가 다 굉장히 꼼꼼하게 계산한 거예요. 그랬더니 1년 차에 100조, 3년 차에 150조, 6년 차에 200조쯤 들어가요. 올라갑니다. 이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 어디서 나올 거야? 남한에서 빌려갈 수 없잖아. 그래갖고 제가 계산해 본 게, 그러면 돈을 이렇게 걷자. 이렇게 만들자. 어떻게 만드냐? 이 고동색이 땅 판 거야, 땅. 북한의 땅이 널렸잖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비싼 땅들이 저기 삼성역에 가면은 옛날에 그 한국전력자 자리가 10,000평이 있습니다. 그걸 현대건설이 10년 전에 10조를 주고 샀어요. 10조 원. 그런 땅이 북한에 널렸잖아. 도시가 30개가 생길 텐데, 대규모 50만 도시가 30개가 생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동탄 가보셨나? 신도시, 우리나라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가보셨어요? 그런데 꼭 가보세요. 신도시 30만 신도시 정도 되는데, 그런 게 북한에 150개 정도, 50개 정도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죠. 그 땅을 엄청나게 팔 수 있어. 그다음에 화폐를 발행할 수 있어. 화폐. 근데 흡수통이라면 화폐 발행 못 합니다. 그죠? 국가가, 독립국가만이 화폐를 발행하잖아. 근데 흡수통이라면 한국도 써. 북한에 화폐를 발행 못 해요. 화폐 발행하는데 돈 얼마 안 듭니다. 전산에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돼. 아니면 인쇄하면 돼. 5만 원짜리 인쇄하는데 뭐 5천 원, 500원밖에 안 들어가. 국가의 가장 큰 자금 조달 방법은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국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국채. 국채도 꽤 많이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판매, 화폐 발행, 국채 발행. 그다음에 한 3, 4년 지나면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그래갖고 내가 아주 엄밀하게 계산해 봤더니 쓸 돈보다 약간 남아. 저렇게 거둔 게. 그래서 제가 남쪽에서 돈을 지원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통일비용 제로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바로 저 계산을 해보시고 나온 겁니다. 이런 스케줄대로, 이런 계획대로 가면 통일비용이 없다는 거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자세한 숫자들이 쭉 있습니다. 책에. 엑셀표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금융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남쪽이 갖고 있는 세금 제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세금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게 쭉 나오는 겁니다. 차트 리퍼블릭이니까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 관련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쭉 썼고요. 일종의 남한 사회의 문제점을 제가 파헤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북한에 전염되면 안 된다. 북한은 훨씬 더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그래서 북한은, 제가 부동산 정책은 전 인구 100%를 누구나 다 태어나면 땅은 공짜로 받는다. 집 건설은 네가 해라. 원래 집값이라는 게 건설비는 얼마 안 들어요. 2억이면 짓습니다. 북한은 3, 40, 1억 5천이면 질 거야. 평당 300만 원이면 30평. 1억이면 집니다. 우리나라는 한 600만 원 들어요. 근데 집 짓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북한은 300만 원 주면 질 거예요. 아주 최고급 아파트를. 그럼 30평은 1억이면 짓잖아. 모든 사람이 1억만 있으면 집을 질 수 있어.
근데 그 90%는 은행에서 융자해줘. 평생 살 수 있어. 근데 죽으면 땅을 반납해야 돼, 정부에. 집은 팔면 돼. 팔거나 아니면 뭐 연금으로 바꾸면 돼. 그럼 노후까지 보장되잖아. 그럼 집이 풍부하니까 인건비를 많이 안 올려야 되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제 경쟁력이 높아져서 엄청난 수출 경쟁력이 될 거예요. 그럼 중국에 나가 있는 중국보다 인건비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앞으로 10년간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나가 있는 제조업체들이 다 북한으로 갈 수 있고 그럼 엄청난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거기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생활비를 안정시켜야만 인건비가 안 올라갑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 비용이에요. 주택을 북한에는 태어나면 난 땅이 있어. 내가 좀 노력해갖고 집만 지면 돼. 근데 죽을 때는 국가에서 반납할게. 이거는 상당히 새로운 제도인데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에서는 불가능하죠. 토지가 지금 다 사적 소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설계해 보자는 거였어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쭉 빈부격차 문제도 쭉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군사적인 건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쭉 썼고, 그래갖고 제가 메타버스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어 갖고 전 세계에서 북한을 해방시킬 임시정부에 100만 명을 모으자 하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끔 모이면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자고 제가 제청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이제 영웅 취급을 받는 거지. 큰 혜택을 줄 겁니다. 어? 그래갖고 만약에 우리가 차터 리퍼블릭을 북한에서 성공한다면 인류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태반이 지금 90%가 가난하게 살거든요. 인류가 지금 70억 명인데 OECD 인구 중에서도 한 70% 정도는 괜찮게 살아요. 10억 명이 안 됩니다. 몰라요. 문화적으로 충분히 사는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희망이 없어. 60억 명이 희망이 없어. 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차별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서 이런 차터 리퍼블릭을 성공한 다음에 이런 차터 리퍼블릭을 전 세계에다가 몇십 개를 만들자. 그러면 인류에게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입니다. 인류 최대의 비즈니스예요. 북한이 차터 리퍼블릭을 만들면 5천조짜리 프로젝트입니다. 5천조짜리. 20년 안에. 그런 거를 인류에게 희망을 주자. 근데 문제는 이 책이 너무 어렵대. 그래서 잘 못 읽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다. 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럼 그걸 드라마로 만들면 내가 원래 목적은 북한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였어요. 북한 엘리트들한테 이 책을. 그래갖고 내가 영어 번역도 하고 있고 PDF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몇 분들한테 보여드렸더니 북한 사람들은 못 읽을 거다. 어렵다. 영어도 어렵고 개념도 어렵고 그래도 야 북한 엘리트들이 결국은 상위 0.1%를 제거하고 그 밑에 한 5%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결국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 이 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풍선으로 날리자 뭐 얘기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신 선생님도 어렵대.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걸 영화로 만들자. 드라마 10부작. 응. 그러니까 드라마는 인기 있으면 된다. 그래서 주연 배우도 현빈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드라마를 지금 찍기 위해서 그래서 나한테 우리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이 정도 스케일이면 한 500억 투자할 수 있겠대. 넷플릭스에 하고 얘기해서. 그런 나한테 시나리오를 써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시나리오는 쓸 실력이 없고 소설이라도 써오래. 그래서 소설을 제가 썼어요.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신 선생님 좀 봤죠? 책보다는 쉽죠? 책보다는 쉽죠. 그래갖고 내가 2달 동안에 2달 동안에 내가 이 100부를 쓰고 있는데 35부까지 썼어요. 지금. 2달 동안에 300페이지짜리 책을 썼습니다. 35부까지 나왔죠. 100부. 대하 드라마. 16부작. 드라마로 쓰는데 소설은 왜 그러냐면 저기 카카오 페이지 스테이지에 가보면 평균 5,000자만 쓰라고 그래요.
그게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5,000자짜리를 내가 지금 100개를 쓰고 있습니다. 50만 자. 그러면 책으로 한 3권, 4권 나오더라고요. 지금 3분의 1 썼어요. 재밌게. 아주 재밌습니다. 스토리가. 이 스토리의 핵심 뭐냐면은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의 북한의 그 양강도 해산으로 삼수갑산으로 귀한 거거든요. 백석이라는 시인 아세요? 아세요? 백석. 신당나기. 나타샤와 신당. 알죠? 백석이라는 시인이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에요. 근데 1930년대, 40년대 활동하다가 북한의 정주가 고향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활동하다 근데 서울에서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조선일보 기자도 하고 38년도까지 그러다가 만주로 넘어가서 뭐 일하다가 조만식 선생 비서로 조만식 선생은 알죠? 조만식 알아요? 조만식 선생 비서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북에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계산 옆에 있는 삼수갑산 아시죠? 삼수를 이제 일종의 하방을 같이 혁명하러 당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80세까지 사셔. 근데 그분이 우리는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때 북한에 갔다 그래갖고. 그 사람은 월북한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야. 그냥 시인이야. 근데 그분이 1988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 작가를 해금시키거든요. 읽어도 된다. 그러고 나서 워낙 인기가 있어갖고 우리나라 교과서에 가장 시가 많이 실린 작가가 백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아마 거의 그럴 거야. 그래서 그분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사셨으니까 그분의 아들이 주인공이야. 백중구. 저 백중구라고 써 있죠. 백중구가 이제 북한에서 그 해산에서 공부를 잘해갖고 평양에 과기돼 가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모스크바에 가서 핵물리학을 공부하고 북한에 다시 돌아와갖고 그 핵무기 개발하다가 그 푸른제 사건이라고 아시나? 푸른제 사건에 연루돼갖고 모스크바 저기니까 아카데미 그래갖고 92년도에 북한을 탈출해갖고 남한에 와서 그 백석 자기 아버지의 애인이 그 자야라고 하는 기생이었어. 혹시 알아요? 자기 알아? 자야라는 기생 모르나? 아주 굉장히 유명한 기생이었어. 38년도에 동거를 해 백석이. 그래갖고 근데 그 자야라는 그 기생은 평생 백석을 못 잊어요. 그래갖고 내 사랑 백석이라는 책을 써. 근데 그 기생이 나중에 그 대원각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요정의 주인이 돼. 그래갖고 성북동에 있는데 그 땅을 길상사라고 하는 절로 만들면서 시주를 해요. 그 땅의 가치가 한 30년 전에 1,000억 원이었어. 실화입니다. 그건. 백석의 젊었을 때 애인이 한국에 살고 있었어요. 돌아갈 때까지 백석을 그리워했어. 책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백석의 아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자기 아버지의 젊은 날에 연인을 만나갖고 종잣돈을 좀 받아갖고 뉴욕에 가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거부가 돼갖고 그 사람이 사람을 조직해갖고 북한을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로 만드는 주역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소설입니다. 그걸 쓰고 있어. 거의 됐지 이제 가만히 있어봐. 그 끝내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로맨스도 있고 뭐 빌런도 있고 뭐 갈등도 있고 뭐 역사적인 것들 다 있습니다. 네. 그럼요. 제가 원하는 분들 보내드릴게. 그래갖고 35부까지 썼어요. 지금 쓰고 있어. 그래서 별 얘기 다 나와 여기. 빅토르 초라고 아시나? 지금 볼 수 있죠. 읽을 수 있죠. 모스크바 스토리도 나오고 뭐 6.25 전쟁 얘기도 나오고 북한의 주요 인사도 나오고 빅토르 초이라고 알아요? 음악가. 굉장히 유명한 러시아의 음악가, 유명한 음악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책을 쓴 목적도 그렇고 제가 앞으로 활동할 것도 내가 주기도문 매일 외우듯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는 뜻을 같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막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여러분 이거 어디 소설이죠? 카카오? 네, 한번 보내주시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차트 리퍼블릭 예전에 받은 친구들 있죠? 이 책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 어, 봤는데 이제 못 읽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은 또 혹시 못 받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못 받으신 분들, 못 받은데 원하시는 분들, 원하지 않는 분은 안 하셔도 되고, 네네네. 예, 너무 저도 보니까 책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보면은 좀 어려워요. 뭐냐면은 저게 막 차트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난 차트가 많이 나와서 차트 리퍼블릭 했더니 아니구나. 차트 리퍼블릭입니다. 음, 그래요. 오케이. 음,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막 궁금하고 뭐 이런 거 오늘 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책을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제 생각에 우리 박창기 대표님 저 강남에 있는데 저희도 한번 놀러 가도 돼요? 놀러 가면 우리 뭐 밥 한번 이렇게 예. 그렇죠. 우리 좀 젊은이들 한번 가셔서 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멘토와의 만남. 어떤 전문 분야의 멘토와의 만남인데 이렇게 그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한 나라를 새로 세우는 이런 차트 리퍼블릭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가 맨날 통일하면서 막연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되겠나? 사실은 저희가 정치 외교 쪽에 저희가 공부를 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학교에서 지금 저희 교수님하고 뭘 하냐면은 이제 북한의 시민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북한이 변화되려면 시민 사회가 만들어진다. 아까 지금 차트 리퍼블릭이 가장 민주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박장기 그 대표님은 그거보다도 더 이렇게 뭐랄까 포괄적인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좀 특별히 저는 이런 시간을 왜 우리가 좀 가졌으면 적은 숫자 좀 했으면 좋겠냐면 여기 있는 청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가 저기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전을 좀 가지고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박장희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 이제 시작하자면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가슴 아파서 그 200원을 이걸 먹을 것인가 저걸 먹을 것인가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정말 영향력을 가지는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그런 거를 마음을 크게 품고 나는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긴 시간 우리 참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자 다음에는 우리